지난 시간에 이 수직 충격파에 비해서 이 경사 충격파가 전압 손실이 훨씬 작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램젯 이 원리를 이용해서 램젯 스크램젯 엔진의 압축 흡입구에서의 어떤 공기의 압축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웨지 콘 얘기를 했고, 실제 이 스크램젯 엔진 보면, 책에도 보면 그 사진들이 있는데, 스크램젯 엔진 비행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이 이렇게 져 있고, 요 밑쪽에 요런 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쪽에서 이런 경사 충격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설계를 할 때 이 충격파가 여기 요 끝을 요 부분이 이제 인렛이 되고, 요쪽에 아이솔레이터라는 게 있고, 여기서 연료가 퓨엘이 분사가 되고,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연소가 일어나고, 요 뒤쪽에서부터 유동이 팽창을 하는 노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렛 아이솔레이터, 컨버스터. 그래서 이 충격파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마수 예를 들어 5의 유동이 들어오면 이 두 개의 단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딱 이렇게 꺾인 코너로 이루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바뀌는 부드러운 면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경사 충격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동을 압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유동이 이 내부 인렛을 통해서 유동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솔레이터는 뭐냐면, 연소실에서 불이 붙으면 매우 고압의 공기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이 여기서 폭발하는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 폭발한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언스타트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시동이 꺼지는 거죠. 저 고압이 거꾸로 상류로 인렛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인렛의 압축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격리부, 아이솔레이터가 존재하고, 컨버스터 후에 불이 붙은 유동이 초음속으로 노즐, 이건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노즐을 지나면서 유동이 가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이용할 때 이 인렛 부위에서 이런 경사 충격파,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런 충격파의 어떤 반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안쪽에 유동이 압축이 되도록, 초음속을 유지한 채 유동이 압축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실제로 그 내부 유동은 몇 번에 걸쳐 압축이 되는가, 또는 각도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형태의 유동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샥 웨이브는 아주 급격한 어떤 압축의 과정,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과정인 반면에, 이 유동이 컴프레션 코너 말고 익스펜전 램프 같이 이렇게 유동의 면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에 유동의 충격파와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상류의 유동이 초음속이고, 초음속의 유동이 들어왔을 때 이 팽창하는 유동을 지날 때도 유동은 이 기울어진 각도, 디플렉션 된 이 각도를 이루면서 유동이 평행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계가 선택한 방법은 급격하게 이 과정을 하나의 웨이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주 약한
어? 약한 파동을 통해서 어, 이게 이제 마크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압의 손실이 없는 아주 약한 파동을 통해서 천천히 유동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익스펜전 팬이라고 부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마크 웨이브 우리 앞에서 비행체가 이렇게 갈 때 마크 웨이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마크 웨이브의 각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요 각도가 뮤면 어, 사인 뮤가 마크 넘버 분의 1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웨이브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주 약한 어떤 웨이브를 통과함으로써 팽창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은 우리가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아이센트로픽한 연관관계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했듯이 P1분의 P2는 T1분의 T2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성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죠? 이 관계식이 여전히 유효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익스펜전 웨이브에 대해서 처음 연구를 한 게 프란틀과 그 학생 마이어 프란틀이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유체 물리학자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현상을 아주 약한 마크 웨이브의 묶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솔루션을 찾아낸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자연계가 급격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압축의 과정만이고 그렇지 않고 팽창하는 과정은 아주 부드러운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팽창파를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란틀은 뭐 여러 가지 풍동 실험 사진이라든지 여러 관찰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아주 많은 웨이브들의 묶음으로 서서히 팽창하게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어떤 익스펜전 리전. 아주 연속적으로 팽창하는 이 영역을 익스펜전 팬이라고 불렀고 이 팬이 결국엔 무수히 많은 아이센트로픽 마크 웨이브.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파동인 거죠. 굉장히 약한 파동을 통해서 유동이 이렇게 팽창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마크 웨이브를 보면 쉽게 말해서 제일 첫 번째에 발생하는 이 마크 웨이브는 첫 번째 발생하는 이 마크 웨이브는 M1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루는 요 뮤1이라는 요 각도는 M1의 함수로 표현된다. 사인 뮤가 n분의 1이니까 그죠? 뮤1은 사인 인버스 m1분의 1이 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각도 요거는 나가는 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요 세타를 이루는 요 면을 평행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도가 되겠죠. 뮤2 그죠? 자, 뮤1은 앞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각도고 이 뮤2는 충분히 유동이 회전을 한 후에 아래쪽 면과 이루는 각도를 나타내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곳에 요 마수의 마크 웨이브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떤 디플렉션 각도 세타가 주어졌을 때 M1을 알면 M2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M2만 결정되면 끝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센트로픽하기 때문입니다. M1과 M2를 알면 T1과 T2를 알 수 있고
B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관계식, 아이센트로픽 관계식처럼 그 B를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어떤 기하학 문제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크 웨이브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유체가 V의 속도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마크 웨이브를 지나면서 각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팽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변화한 각도를 d 세타라고 치면 처음에는 자 우리 앞에 처럼 요 라인이 V가 되고 요 길이가 A에 해당되겠죠. 음속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놈의 각도 이루는 각도를 마크 앵글 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D세타만큼 회전을 해서 요 점에서부터 유동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때 유동은 가속이 될 건데 그 가속되는 양을 dv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양만큼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dv를 다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고 저 d세타를 다 적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기울어진 각도 세타만큼 유동이 바뀌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식을 이 기하학에서부터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보면 요 사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뮤가 될 테고 그러면 요 각도는 180도에서 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 각도는 당연히 두 각도를 아니까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d세타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각도가 표현이 됐을 때, 자, 이제 뭘 적용을 하냐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삼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도 간에 사인 법칙이 성립하죠. 이 각도가 A이고, B이고, C이고, 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A분의 sin A하고, 그죠? B분의 sin B가 같다. 뭐 이런 게 사인 법칙이죠. 자, 그래서 V에 대해서 대응하는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d세타니까 V에 대해서 요 관계가 그리고 V 플러스 dV에 대응하는 대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인들을 취한 양이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변화량이 아주 컨티뉴어스하다. 그러니까 미소 변화량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d세타라는 양은 1보다 매우 작은 값일 테고 자, 이걸 이용하면 코사인 d세타는 1이고 사인 d세타는 그냥 d세타라고 둘 수 있다. 이건 우리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풀어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풀기 쉽도록 사인 2분의 파이만큼 더한 양은 그냥 뮤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코사인 뮤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니까 그죠? 그거 이용하면 코사인 뮤 플러스 d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양이 더해져 있는 거에 코사인 취한 거는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뮤, 코사인 d세타, 사인 뮤, 사인 d세타와 같이 풀어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작은 양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코사인 d세타는 1이라고 둘 수 있고 여기 사인 d세타는 그냥 d세타라고 우리가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식은 V분의 V 더하기 dV니까 1 플러스 V분의 dV는 코사인 뮤 마이너스 d세타 사인 뮤 코사인 뮤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를 코사인 뮤로 나누면 1 마이너스 d세타 탄젠트 뮤 분의 1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양에 대해서 이 식은 이와 같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1-x분의 1은 근사적으로 1 플러스 x로 x가 작은 양일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0.98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건 대략적으로 1.02 정도 값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1-0.02분의 1은 1 플러스 0.02이기 때문이죠. 그죠? 거꾸로 그럼 한 0.1쯤 해보겠습니다. 그럼 0.9분의 1은 1-0.1분의 1이니까 이건 대략적으로 1.1이 나온다. 그러면 0.9분의 1 계산기로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11111이 나오죠. 그죠? 1% 에러밖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0.1이라 하더라도. 근데 매우 작은 양을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 식은 거의 이그젝트한 값이 되겠죠. 그죠? 이 우리 아주 자주 쓰는 관계식입니다. 또 이런 관계식 중에 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5에 3승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값을 가집니까? 1.15 정도 됩니다. 요걸 이제 나타내는 게 1 플러스 x의 n승은 대략적으로 1 더하기 x 곱하기 n 정도 크기를 가진다. 우리 뭐 복리 계산할 때 근사적으로 아주 n이 큰 값이 되면 이게 뭐 틀리는 말이 되겠지만 작은 값일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쓰죠. 그죠? 어쨌든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란틀 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결과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 플러스 v분의 dv가 1 플러스 d세타 탄젠트 뮤로 표현된다 라는 것에서부터 결과적으로 v분의 dv라는 건 d세타 탄젠트 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세타의 변화량과 속도의 변화량이 탄젠트 뮤의 관계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뮤는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값일까요? 자, 뮤는 여기서 뮤는 사인 인버스 n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 아크 사인에 대해서 이 식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탄젠트 뮤라는 놈은 우리가 뭐로 얻어낼 수 있냐면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인 뮤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탄젠트하고 사인 뮤 관계 그걸 알면 우리가 탄젠트 뮤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계산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각도의 변화량은 마수를 알면 속도의 변화량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속도하고 마크 넘버 하나에 자 우리가 적분을 이 양변을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d세타라는 놈을 처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휘어져 가지고 유동이 세타의 각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여기서부터 작은 변화량 d세타를 계속 우리가 지금 d세타를 속도에 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0도부터 디플렉션 앵글이 0도인 경우에 대해서부터 세타만큼 지금 바뀐 것 전체를 적분을 하고 그러면
왼쪽은 속도에 대한 적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적분에서는 V1부터 V2까지 적분인데 여기에 보면 마크 넘버와 V가 있으니까 그죠? 적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적분을 수행하려면 모두 다 V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거나 마크 넘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마크 넘버에 대한 적분 관계식으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마크 넘버에 대한 적분 관계로 표현하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식과 같이 적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 오직 마크 넘버로만 표현되는 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자, 속도라는 놈은 마크 넘버 곱하기 음속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면 로그 m 더하기 로그 a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그죠? 이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dv 속도에 대한 변화량은 결국 dma인데 그죠? m 곱하기 a를 작은 변화량을 구하면 m 곱하기 dm이 나오고 그죠? 더하기 m 곱하기 dm이 아니고 a 곱하기 dm이 나오고 여기에 m 곱하기 da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양변을 v로 나누면 이 식은 v분의 dv가 나오고 v는 ma니까 여기에는 m분의 dm 나오고 여기는 a분의 d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있는 v분의 dv라는 놈은 이놈과 이놈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a분의 da는 음속의 변화량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전압에 관한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분의 a0라는 것은 자 a0라는 게 어떤 고정된 값이죠. 그죠? 지금 아이센트로피간 과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죠? 어느 점에서든 토탈 템퍼러처는 유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 루트 감마 RT 분의 루트 감마 RT0로 표현되니까 그죠? A분의 A0 제곱은 T분의 T0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여러 번 유도를 했듯이 T분의 온도에 비해서 토탈 템퍼러처의 비율은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M 스퀘어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면 A분의 DA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미분을 취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요거는 M에 대한 미분을 한 후에 변화량 DM이 붙은 거와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A분의 DA라는 놈을 마크 넘버에 관한 함수로 우리가 이 전원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A분의 D0를 쭉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M분의 DM 더하기 A분의 DA를 수행해보면 모두 다 마크 넘버로 표현되고 그래서 V분의 DV라는 놈은 이 식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세타는 이제 V1, V2가 아니고 M분의 DM이니까 M1, M2가 될 테죠. 그죠? 즉 쉽게 말해서 이 적분에 M1에서부터 M2까지 적분하면 이 값이 뭔지는 현재 모릅니다. 근데 이 적분의 결과로 각도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디플렉션 앵글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타를 알고 있고 M1을 알고 있으니까 M2는 이 관계식을, 이 적분식을 만족하는 M2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만약에 이 적분을 요 놈을 누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란틀 마이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누가 이 안에 있는 적분의 부정형이죠. 그죠? 부정형이 되고 이 적분의 부정적분을 수행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적분이 만약에 누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적분의 세타라는 놈은 누 m2 마이너스 누 m1으로 얻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정적분을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이와 같은 함수로 오직 마크 넘버만의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세타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얘가 이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상류에서 들어오는 M1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마크 펜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M1을 알고 있으니까 누 함수에다 M1 넣으면 값이 나올 테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식에서부터 누 M2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타 더하기 누 M1 그죠? 그리고 이 부정적분의 함수값을 직접 계산해 놓은 게 어펜딕스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어펜딕스 C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크 넘버하고 누 값이 나와 있죠. 이 뮤는 이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뮤는 그냥 원래 관계식 사인 뮤는 뭐 n분의 1 할 때 이 뮤 값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누 값을 알면 그죠? m2에 대한 누 값이 세타 더하기 누 m1이니까 그죠? 이 값을 알면 거기에 해당되는 m을 거꾸로 찾으면 m2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 마크 웨이브가 쭉 묶음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고 있었고, 그죠? 그러면 얘가 결국 세타만큼의 어떤 속도 성분의 변화량이 속도의 방향이 세타만큼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세타가 마크 넘버의 변화량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M2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푸는 과정을 보면 마크 넘버가 주어졌을 때 그 마크 넘버에 해당되는 누 값을 우리가 테이블이나 저 함수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프란틀 마이어 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세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누 m2 값을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 값에 해당되는 m2를 거꾸로 찾으면 되는 것이죠. 마크 넘버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m1과 m2를 아니까요. 그죠? 그러면 온도의 비다. 그럼 t1분의 t2는 우리 앞에서 했던 t분의 t0는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m제곱으로 표현되니까 그죠? t2 나누기 t02 하고 t1 나누기 t02로 나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t02하고 t01은 같은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 쓴 이유는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t1 나누기 t01은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m1 제곱이 되고 t2 나누기 t02는 1 플러스 2분의 감마 마이너스 m2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m1과 m2를 아니까 결과적으로 t1분의 t2를 알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럼 t1분의 t2를 알면 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죠? p1분의 p2는 t1분의 t2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승이죠. 이 값 알면 그냥 바로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뭐 식을 바꿔 쓰지 않더라도 똑같은 얘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팽창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팽창파는 익스펜전 웨이브는 아이센트로픽하기 때문에 우리 아래에 이 아이센트로픽 관계식을 이용하면 온도의 비, 압력의 비, 밀도의 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결론만 놓고 보면 아주 심플한데, 그죠? 이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어떤 좀, 꽤 트리키하죠. 그죠? 어, 이런, 옛날 수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 상류의 마수가 1.5고 압력이 1기압이고 온도가 288인 초음속 유동이 위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너가 디플렉션 앵글, 즉 세타가 15도입니다. 15도만큼 기울어졌을 때, 요 사이에 익스펜전 웨이브가 이렇게 쭉 생기게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뒤쪽 2번의 상태, 이 익스펜전 팬을 지난 이후의 상태를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nu2 마이너스 nu1이 세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nu2는 nu1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nu1은 nu 함수에다가 마수 1.5를 넣은 거죠. 그래서 appendix C에서 마수가 1.5인 경우, 마수가 1.5일 때, 이 nu 값이 이게 디그리로 환산한 값이죠. 그죠? 자, 함수는 라디안일 텐데, 그죠? 환산한 각도 값이 11.9가 나오네요. 그죠? 이놈이 11.9 디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누2는 얼마입니까? 15도 더하면 26.9가 나오겠네요. 그죠? 26.9고 그러면 누 값이 26.9인 일대의 마크 넘버를 찾으면 되겠죠. 그때의 마크 넘버가 얼마입니까? 26.9면 약 0, 2.26 26.9면 마크 넘버가 약 0.2보다 조금 큰 값이 되겠죠. 2.0보다 조금 큰 값이 되는데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M2가 마수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아이센트로픽 관계식을 바로 이용해도 되고 테이블을 이용해도 되죠. 그죠? 테이블이 요 아이센트로픽 플로우 프로퍼티가 테이블 어펜딕스 A에 주어져 있습니다. 마수가 2일 때 압력 B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수가 2일 때를 찾아보면 마수가 2일 때 압력 B, P분의 P0 는 P분의 P0가 2.0일 때 7.824가 되고 T분의 T0는 1.8이 되네요. 그죠? 1.8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크 넘버가 2일 때 그죠? M2가 2일 때 마크 넘버가 1일 때는 1.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P0 요거는
P2가 되는 것이고, 그죠? P1분의 P0는 지금 아이센트로픽이니까 마크는 뭐 1.5일 찾아보면 3.672가 되고, T1분의 T0는 1.45가 되네요. 그죠? 1.45가 됩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P1분의 P2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P2 over P0, P1 over P0. 이 둘의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P1분의 P2는 이 역수 값들로 들어가면 되죠. 7.824분의 3.672 이렇게 표현되고, 뭐 이 비율을 대충 해보면 0.47 정도 되네요. 그죠? P1이 1atm이니까 P2는 결과적으로 0.47 atm 정도로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마수는 2로 가속이 됐는데 1.5에서 2로 됐는데 압력은 0.47로 줄었습니다.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T1분의 T2는 또 마찬가지로 해보면 1.8분의 1.45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T2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288 곱하면 232 켈빈이 나오네요. 온도도 많이 낮아졌죠. 그죠? 유동이 팽창하면서 가속이 되면 온도도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앵글을 구해라. forward and rearward mark. 즉, 이 익스펜전 팬의 각도들을 이렇게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얘기죠. M1이 1.5일 때 뮤 값이 얼마입니까? 어펜딕스 C에 보면 산수를 그냥 대충 해 놓은 거죠. 그죠? 마크 넘버가 1.5일 때 41.81이 나오네요. 뮤는 41.81 디그리가 나오는 것이고, M2는 어떻게 2.0이니까 이때 뮤는 이때 테이블 상으로 보면 뮤는 2.0일 때 30도가 되네요. 그죠? 근데 이 30도는 평면과 이루는 각도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절대축으로 보자면 30도에서 15도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15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웨이브는 처음에 이 X축, 이 축을 X축이라고 하면 X축과 처음 이루는 각도는 41.8도였고, 그 다음에 마수 2로 다 바뀐 후에, 즉 유동이 아랫면과 평행하게 흐르는 상태까지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테고, 그죠? 그때 각도가 15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팽창파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9장에서 경사충격파와 팽창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서머리를 이렇게 해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멀 샥 웨이브, 어블릭 샥 웨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노멀 샥 웨이브에서는 충격파를 지난 후에 서브소닉 유동이 되지만 경사 충격파에서는 마하수가 1번 지난 이후에 마하수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꼭 서브소닉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당연히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압력은 높아지고 압력, 밀도, 온도 모두 충격파 이후에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충격파는
아이센트로픽 플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베틱이긴 하지만 가역 과정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전압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둘 다 그죠? 그런데 경사충격파에서 전압 손실이 훨씬 낮다는 것이죠. 작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탈 엔탈피는 충격파를 지난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이 얘기는 전 온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엔탈피라는 놈이 CP T0로 표현되니까 그죠? 그죠? 토탈 엔탈피를 비열비로 나눈 값이 전온도이기 때문에 그 전온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평판이 요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평판이 이렇게 어떤 유동의 방향과 알파의 각도, 받은 각 알파를 가지고 평판이 이렇게 쭉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은 유동 방향에 대해서 좁아지는 것으로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어블릭 샥 웨이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위쪽을 기준으로 보면 면적이 넓어지는 쪽으로 생기니까 위에서는 이런 형태의 익스펜전 웨이브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이 반듯하게 이래 따라오다가 그죠? 끝나는 곳에서는 유동은 다시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유동이 흘러가야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죠. 윗면에 경사 충격파가 생기고 아래쪽 면에 익스펜전 웨이브가 생기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끝에서 생기는 놈은 사실 이 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충격파를 지난 이후에는 압력이 증가하죠. 그죠? 근데 팽창파를 지나고 나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평판 위에 압력 분포를 보면 아래쪽에 발생하는 압력이 이게 압력이 위쪽에 발생하는 압력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유류의 압력이 P1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압력 P3는 P1보다 훨씬 큰 값이 될 테고 위쪽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P2는 P1보다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압력은 면을 향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면의 면적은 C 곱하기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력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할 테고 그죠? 그 양은 P3에서 아랫면과 윗면의 압력차 곱하기 코드 길이 여기에 폭 1이 곱해져야 면적의 의미가 되겠죠. 2차원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 근데 리프트라는 것은 유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을 나타내니까 결과적으로 이 R의 코사인 알파만큼이 양력이 되고 R의 사인 알파만큼이 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는 P3-P2C의 코사인 알파 항력은 P3-P2C의 사인 알파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판을 붙여놓고서도 초음속 유동에서는 충분한 어떤 양력과 항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론적으로 이런 얇은 평판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앞쪽을 실제 이 초음속 슈퍼소닉 윙은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앞쪽을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디태치드 떨어져 있는 샥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경사 충격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그래서
거의 평판과 같은 놈이 되는 것이고 실용적으로는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의 날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각만으로도 양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차로 경사충격파와 팽창파가 생김으로 인해서 양력과 항력이 이렇게 충분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도 자, 항력을 받은 각이 0인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앞쪽에서는 경사충격파가 생길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유동은 요 면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놈이 이제 다시 꺾여서 요 코너를 지나면서, 그죠? 여기서 익스펜전 웨이브가 생기고 유동이 이쪽 뒤쪽 면과 평행하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앞쪽 압력은 충격파를 지나면서 압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3번 뒤쪽 면은 팽창파를 지나면서 압력이 이렇게 낮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에서 배운 관계식을 이용해서 P2와 P3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은 당연히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0이겠죠. 근데 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쐐기에 대해서 항력을 구한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P2L 사인 입실론, 요 각도를 이제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각도가 요 윗면의 길이, 이 한쪽 면의 길이를 L이라고 했고, 그죠? L 사인 세타만큼이 결국 항력의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P3는 앞쪽을 향해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P3 L 사인 입실론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 두께가 T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L 사인 입실론은 2분의 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한 번에 쓰면 결과적으로 항력은 P2-P3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2-P3 곱하기 두께가 항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두꺼운 지점, 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항력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들면 항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 두께라는 것이 실제로 저 날개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죠. 최종적으로 보면. 그죠? 최종 정리를 보면 두께만이 중요하고, 근데 무한정 저 두께를 평판처럼 얇게 만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큰 하중을, 그죠? 하중을 저 날개가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얘가 너무 얇으면 구조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일정 정도 두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예제 문제가 9.10부터 해가지고 11번, 12번 그리고 여기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이아몬드 익형이 각도를 가지고 받은 각을 가지고 비행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힘의 분포, 양력, 항력 계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관한 예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제 문제는 꼭 잘 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쪽에 책이 이제 나머지 얘기는 이제 경사 충격파가 우리는 앞에서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 여기 디플렉션이 이렇게 있고, 그죠? 세타만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반사되는 모양을 가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위쪽이 평판이면 이쪽에 경계층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속도의 변화가
점성을 우리가 실제 생각한다면 이쪽 경계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계층은 이 압력 구배에 큰 영향을 받죠. 그죠? 근데 요런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위쪽에 스키매틱이 있습니다. 바닥면이 쭉 있고 쪽 앞에서부터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서 쭉 나옵니다. 근데 앞쪽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사 충격파 이렇게 딱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P1과 P2를 생각해 보면 P2가 훨씬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뒤쪽의 압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쪽의 압력이 높으니까 유동이 표면에서부터 박리를 하게 됩니다. 세퍼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유동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딱 바뀌었습니다. 그죠? 유동의 흐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코너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경사 충격파가 쭉 발달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동은 그러면 이 위쪽 유동은 이렇게 휘어져 가지만 또 다시 이 앞쪽으로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유동이 일정 부분 가속이 되죠. 그죠? 유동이 이런 형태로 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던 유동은 요 위쪽의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방향을 요렇게 내려오던 유동은 다시 이 아랫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런 형태의 웨이브들이 충격파들이 이렇게 생겨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리어태치먼트 요점에서 이제 이 버블이 이렇게 딱 닫히게 되고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영역은 여기서 요까지인 거죠. 그래서 세퍼레이션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다시 부착하는 곳 리어태치먼트 포인트 요 사이에 이런 복잡한 충격파 모양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미지인데 중간에 것이 여기에 경사 충격파가 여기로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유동의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쪽에서 다시 경사 충격파가 생기고 리어태치먼트 하면서 이렇게 유동이 들어가 여기서 이제 일정한 팽창 웨이브들이 쭉 생겨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장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충격파가 경계층의 박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경계층이 박리돼서 유동의 흐름이 바뀌면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충격파가 생기는 이런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좀 더 충격파가 난류처럼 아주 꼭 파도처럼 이렇게 막 들어올 때 그때 이 충격파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막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 충격파는 우리가 익형에서 천음속, 트랜소닉 구간을 비행할 때 날개 위쪽에 조그마한 이런 충격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앞쪽이 초음속 유동이 되고 충격파가 조그맣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표면을 따라 나오던 경계층이 이 충격파 뒤쪽에서 이렇게 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 윙 위에서 표면 위에 있던 이 하얀 영역, 이 경계층인데 이놈에서 여기 수직 충격파가 딱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유동이 박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유동이 박리돼서 이렇게 꺾이면서 경사 충격파가 나오고 또다시 이놈이 유동이 더 이상 붙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위를 향하던 유동이 다시 공면에 의해서 아래를 향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웨이브가 다시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이걸 이제 람다 샥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람다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날개 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 유동의 샥 웨이브 바운드리 레이어 인터랙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 다음 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아주 고압의 탱크에서 유동이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노즐을 통해서 유동이 빠져나갈 때, 여기에서도 요 코너에서부터 이런 충격파가 생기고, 또 마크 디스크, 또 아음속 영역이 또 생기고, 또 이놈이 또 외부 유동의 외부 유동은 멈춰 있고, 그죠? 유동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절구통 같은 이런 유동의 흐름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이벤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켓의 전투기의 후방 제트를 이렇게 보면 전투기가 이래 쭉 있고, 그죠? 전투기가 이래 쭉 있고, 여기 나온 jet을 보면 꼭 이렇게 뭐 꼭 무슨 셀처럼 이렇게 유동이 만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이 충격파들이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이런 그런 어떤 초음속 유동에서의 유동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이 충격파, 그리고 또 팽창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팽창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피직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경사면에 대해서 램프에 대해서 했을 때 충격파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아주 복잡한 모양들을 이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CFD로 풀어가지고 얘를 꼭 실험처럼 압력 구배, 밀도의 구배가 큰 곳을 좀 까만색으로 나타나도록 만든 그림이 뉴메리컬 슐리렌입니다. 이런 거 보면 맨 앞쪽에 첫 번째 램프에서 만들어져 온 충격파가 이렇게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 코너, 여기에서 코너를 보면 이 구간에 유동의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코너에서 유동의 박리가 생기고, 그러면 유동 박리가 생기는 순간 여기에서 세퍼레이션 샥이 박리로 인한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또 유동이 딱 닫히면서 여기서 유동 방향이 또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리어태치먼트 샥이 이렇게 쭉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느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 웨이브가 여러 개 만나는 그런 점을 트리플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트리플 포인트가 두 군데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것들이 합쳐서 컨바인드 샥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또 여기에서 이 뒤쪽의 압력을 충격파를 지난 곳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팽창파들이 이렇게 쭉 생겨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요 사이에 여기엔 밀도의 변화가 있는, 즉 서로 두 군데의 밀도가 다르고 대신 유동은 평행하게 흐르고 압력은 똑같은데, 이런 곳에 생기는 슬립 라인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생길 때마다 여기 빨간색은 CP, 그러니까 압력 계수입니다. 압력 계수가 여기 보면 세퍼레이션이 시작되는 곳에서 압력이 확 증가했습니다. 압력 계수 값입니다. 0.1에서 한 0.04 정도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요 아주 작은 구간 내에서 압력이 크게 증가를 한 거죠. 압력이 증가한 후에 다시 리어태치먼트 하면서 유동의 압력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유동의 압력이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충격파가 생겼으니까, 그죠? 유동의 압력이 더 크게 증가를 하고, 그게 별 이벤트가 없는 구간에서는 압력이 평평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트리플 포인트 이후에 팽창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팽창파에서 압력이 다시 낮아지고, 그죠? 그 이후로 쭉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CFD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0.1, 0.4 이런 건데,
이게 압력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큰 압력의 변화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놈들은 대부분 비행체의 앞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저 앞쪽에 코너 지점에서 큰 압력을 받게 되니까 저만큼이 고스란히 다 항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또 그때 ST는 뭐냐면 열 전달량을 표현한 무차원수입니다. 스탄튼 넘버라는 건데 저 무차원수는 쉽게 말해서 이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곳까지는 열 전달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놈이 다시 리어태치먼트 딱 하고 나서 재부착하고 나서부터 압력이 증가하는 구간에 열 전달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 구간에서부터 이제 점성 현상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열전달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팽창하면서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CFD를 통해서 쭉 시뮬레이션을 쭉 할 수 있고 실제 고속 비행체를 정교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런 충격파 구조를 정확하게 잘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팽창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죠? 팽창파는 프란튼마이어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그 마하수나 유동값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어떤 초음속 비행체에서는 평판이든 웨지든 뭐 임의로 생긴 뭐 미사일처럼 생긴 물체든 모두 그 주변에는 유동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사 충격파, 수직 충격파, 그리고 팽창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뭐 압력의 변화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구장 숙제는 다음과 같이 네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예제 문제 잘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 1은 제 날짜를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까지 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경사충격파 관계식을 가지고 관계식을 매틀랩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팽창파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수직충격파, 경사충격파, 팽창파에 대한 관계식들을 지금 다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그럼 이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익형에 대해서 바등각이 바뀔 때 알파에 따라서 양력계수와 항력계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쭉 예측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위에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들어 보라는 것이고 예제 9.12인가요? 9.12는 평판 문제네. 평판 문제 풀으라는 게 아니고 몇 번이었죠? 9.12가 아니고 이제 9.13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그죠? 9.13과 같이 생긴 웨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웨지의 조건하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전체 각도가 10도인 케이스죠. 그죠? 이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에디슨 CFD를 이용해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익형 주변에 웨이브의 모양들을 직접 CFD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CLCD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다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하는 경우. 그럼 좀 더 할 수 있다면 이걸 이제 점성 효과가 고려가 되면 양력, 항력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책에서 배운 이론 관계식을 가지고 간단히 매틀랩이든 뭐 다른 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만든 툴하고 CFD를 이용한 결과하고 손으로 구한 거하고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충격파에 관한 얘기, 팽창파에 관한 얘기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10장으로 넘어가서 노즐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